안녕하세요. 네, 한국법제연구원 이유봉입니다. 오늘 3월 세종 정책 포럼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주제는 공공 분야에서의 AI 도입과 활용에 관한 주제로 1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저희가 작년에 연구한 그런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고 또 같이 응답을 하면서 같이 지식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 5가지 정도로 꼭지를 뽑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공공행정 영역에서의 AI, 그 다음에 두 번째, AI 정의와 유형,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공행정 영역에서의 AI 이용 현황, 그 다음에 네 번째, AI에 대한 일반 인식, 한국과 그 다음에 캐나다 사람들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슈와 쟁점, 그리고 입법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행정 영역에서의 AI, 주로 아무래도 이제 민간 영역에서 이제 그 AI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보통 때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공공 영역에서는 그동안 이제 사실 AI가 요즘 정말 열풍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도 스마트 행정이나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는 조금 최근에 나온 거고, 지능형 정보라든지 자동화 행정,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말들로 인해서 어떤 그런 기술적인 그런 요소들이 어떤 공공행정 영역에서의 혁신을 위한 하나의 어떤 도구로서 사용되는 그런 흐름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최근에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라든지 인공지능에 기반 그런 행정, 네, 이런 요소들이 이제 많이 더욱더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실 기술적인 요소들이 이제 발전하게 됨에 따라서 이제 그런 그 행정 영역에서의 기술적인 내용들이 이제 변화하는 거고, 사실 그 행정의 어떤 취지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행정을 효율성을 높이고 또 이제 좋은 행정이 되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인 요소들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해서 또 많이 얘기가 되었다가 이제 갑자기 또 이제 AI 행정으로 급격하게 이제 또 대세가 이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데이터 기반 행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행정의 어떤 근거가 어떤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객관적인 어떤 실증적 증거를 가지고서 행정에 대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그런 거에 대한 것이라면, AI 기반 행정이라는 것은 그러한 어떤 행정 행위라는 것이 사실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사람의 어떤 인지작용이나 판단작용,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하는 어떤 그런 사고력을 AI에 의해서 지원을 받거나 일부 대체되기도 하는 이제 그런 행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포커싱이 다르긴 하지만 AI 기반 행정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그 좋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 AI가 이제 개발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 기반 행정이 인공지능 행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보면 데이터 기반 행정이 인공지능 행정의 어떤 필수적 전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어떤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AI 정의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사실 이런 질문은 조금 약간 이제 지난 질문이 됐을 수도 있는데요. AI가 공공행정 영역에 도입됐을 때
어떠한 그 AI에 대해서 어떤 연상을 하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저희가 설문조사에서 실시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특정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AI 시스템이고, 또 하나는 인간 수준의 종합적 지능적 행동을 하는 AI 시스템, 즉 AI 공무원이라는 어떤 인격적인 그런 이미지를 이제 연상하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연상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특정 분야의 문제 해결을 하는 AI 시스템은 저희가 사실 이미 접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음성을 인식해서 이제 단어를 검색해 준다거나, 아니면 안면을 안면 등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AI가 인식을 해서 판독을 해서 어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액션을 취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어떤 AI라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기반으로 하는 작용들인데요. 사실 이런 구분이 전에 이제 2017년에 미국에서 이제 AI 미래 법안이라는 그 법안에 반영이 되어서 weak AI, 그다음에 strong AI라는 두 가지 개념 요소를 구별을 해서 법안이 이제 법안 내용에 이런 정의를 포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정의는 요즘 사실 이렇게 양자로 나누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설문조사 결과 실제로 보면 그 특정 분야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AI 시스템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작년에 76.2%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아톰이나 이런 그런 그 터미네이터 같은 어떤 인격적인 그런 AI를 연상하는 경우는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최근에 이제 그 챗 GPT가 나오면서 상당히 사고력의 그 한계를 지금 뛰어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관측이 이제 나오면서 스트롱 AI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더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기술적인 정의에서 이제 기계 학습이라든지 기계적 추론, 로보틱스, 이제 이런 요소들이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적 요소에 이제 포함되게 되는데요. 이런 기술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규정된 법안이 EU의 AI 명령안이라는 AI 법안이라고도 말하는 2021년 4월에 이 법안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여기 이 법안에서 내리고 있는 그 정의를 보면 특정한 그런 AI 기술, 기법, 방식 중 한 가지 이상을 적용해서 개발된 것이다 라고 해서 인간이 정한 목적을 위해서 콘텐츠나 예측, 추천, 그다음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등의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로봇하고는 조금 다른 이제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 요소만을 어떤 규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안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비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단순하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21년 7년에 나온 것을 보면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자연언어의 이해 등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작년 12월에 나온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고위험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규정을, 사실 고위험 인공지능을 다 여러 법안에서 규정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사람의 생명, 그다음에 신체의 안전,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이다라고 해서 열거되는 그런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고위험 인공지능의 개념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인공지능 영향 평가를 말씀드릴 때 또 다시 나오겠지만,
사람들이 우려하는 그런 요소들을 이제 어떤 통제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고위험이라는 그런 인공지능 군우에 대해서 설정을 하게 됐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더 통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규제나 정책 방향을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요. 각 국가에서 사실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어떤 고위험 AI다라는 정의의 어떤 요소들이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그 각 나라 법안들을 보면 그 고위험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개인정보나 아니면 차별, 이제 그런 요소, 그런 영향이 미치는 AI,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위험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안전이라든지 물건의 안전, 그다음에 기타 이제 법률의 규정에 적용 대상이 되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물건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뭐 생체 정보, 인프라 고용, 교육, 공공 서비스 법 집행, 국경 관리, 뭐 정의나 민주적 절차 관련된 이런 요소들을 고위험 인공지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의 정의가 사실 우리나라 법안들에 많이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포괄적인 약간 전체적인 그런 접근 방법에 의해서 그 영향의 크기나 지속성, 회복의 어떤 수준으로 4단계의 그런 영향도로 나누어서 그 위험도를 4단계 레벨로 이제 구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다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 EU에서 이제 제시한 그런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한 방법으로 이제 고위험 인공지능에 해당되는 유형들을 열거를 하는 법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사회 기반 시설이라든지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뭐 필수 공공 민간 서비스에 해당되는 경우, 그다음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뭐 범죄 수사, 뭐 그다음에 원자력이나 뭐 이런 위험 그런 관리 시설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문서의 진위 확인, 그다음에 뭐 출입국 관리, 이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 서비스의 굉장한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요소들이라서 사실 공공 영역에서 활용되는 AI다 그러면은 대부분 고위험군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만큼 이제 많은 그런 AI들이, 고위험 AI들이 이제 어떤 공공 그런 서비스 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번 공공행정 영역에서의 AI의 이용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집계된 그런 자세한 정보가 아직은 많이 축적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EU의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작년에 나왔던 그 EU에서 AI 와치라는 이제 그 AI 관련된 이제 그 정보나 정책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곳이죠. 여기서 이제 그 발표한 보고서에서 나온 그런 자료들입니다. 뭐 최근에 이게 사실 뭐 전수조사는 아니고요.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 문서에 등장한 그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집계를 한 것인데요. 최근에 한 3년간 집중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행정 영역에서는 일반 공공 서비스가 가장 많이 이제 그 AI 관련된 서비스를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경제나 뭐 보건, 공공 질서, 안전, 사회 보장, 환경, 뭐 이런 주택 이런 순으로 이제 많이 이제 도입되어 있는 사례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각 그 AI도 사실 뭐 AI가 하나, 사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많이 얘기가 되는 챗 GPT는 언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이제 언어 모델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런 그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뭐 이미지 인식이라든지 뭐 패턴을 인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다른 유형들의 AI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각각의 어떤 공공행정 영역에서 그 쓰이는 어떤 AI 기술이 조금씩 다 유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AI를 지금 현재 활용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일반 행정을 보면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제 가장 많이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보통 행정 문서들이 일반 그냥 저희 텍스트 문서로 이제 되어 있고 그 텍스트 문서를 인식하고 처리하는 그 기술이 자연어 처리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반 행정에서는 자연어 처리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경제 같은 경우는 이미지 인식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이는데요. 사실 이런 거는 뭐 안보나 경찰, 이제 공공 질서 부분에서도 사실 이제 이미지 인식, 안면 인식이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그 적용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패턴 인식으로 이제 그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영역별로 이제 다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자료가 조금 다른 유형의 자료라서 조금 다르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오른쪽은 이제 기능과 기술을 이제 합친 통계인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그런 기능적인 요소를 이제 주로 그 통계를 낸 것 같습니다. 그 자연어 처리가 여기서도 이제 상당히 많이 이용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행정 문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문서를 인식하는 그런 AI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전문가분들께서 한 번 더 그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만한 것들인데요. 저희가 이제 AI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를 보면 계속 이제 이미지, 이거는 이제 도로 손상에 있어서의 어떤 이미지를 판독하는 그런 AI인데, 이런 그 손상된 도로의 이미지를 계속 엄청나게 많은 건수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로가 그냥 도로인지 아니면 손상된 도로인지를 AI가 많은 그런 그 이미지 학습을 통해서 판독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나중에 이제 학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정확도가 높아지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이제 텍스트에 대한 학습인데요. 비슷하게 이제 텍스트에 대한 학습도 그런 텍스트를 이제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인식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떠한 유형에서 필요한 그런 요소를 자동적으로 추출하는 그런 어떤 인식 능력이 이제 그 길러지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감각, 오감이라든지 사고 능력 하나의 그 교육, 우리가 이제 뭔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이가 이제 뭐 어떤 물체를 인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뭐 학습 자료를 통해서 어떠한 사고 체계를 습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사실 이제 AI에도 거의 비슷하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좋은 그런 학습 매체를 통해서 그 학습을 하게 되면 좋은 어떤 그런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인식 능력, 사고를 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게 AI도 좋은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좋은 어떤 그 인식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어떤 AI가 공공 영역에서 활용됐던 사례를 한번 보면 사실 교통 분야가 굉장히 이제 많이 현재도 뭐 자율주행차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교통 인프라 시설과 관련된 요소들, 교통 흐름의 관리라든지 아니면 뭐 횡단 보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철도 같은 경우 이제 사실 교통이 그 인공지능이 굉장히 그 적용되기 유리한 그런 여건에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데이터를 굉장히 규칙적인 데이터를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 부분, 일반 행정 부분도 사실 가장 많이 그 적용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 예를 들면 그 스웨덴에서 요 사례도 사실 EU에서 굉장히 뭐 좋은 사례로 많이 언급이 되는 건데, 옛날 등기 문서, 뭐 지금이야 뭐 이렇게 전자 문서화해서 이제 그 텍스트를 처리를 하고 있지만, 뭐 1800년대 이제 등기 문서 같은 경우 옛날 문서들을 이미지 파일로 이제 인식해서 문서화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이제 해서 굉장히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높였다. 뭐 이런 사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요거 먼저.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 손상 상태를 파악하는 인공지능 이런 것도 이제 사실 많이 이용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안에 있어서는 사실 중국 쪽에서 많이 이제 앞서가는 이제 부분인데요. 그 뭐 안면 인식이나 생체 인식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신원을 파악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뭐 공항이나 이런 어떤 출입국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그 또 최근에 뭐 보건 관련해서 예를 들면 뭐 그 코로나 그 감염 상태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많이 그런 행정의 효율성을 이제 높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재해나 국방, 최근에도 최근에 많이 이제 도입이 시도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 자료는 벌써 2년 전의 자료라서 약간 이제 그 사이에 사실 제가 작년에 이 연구를 해보니까 상반기 다르고 하반기 다르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기술적인 요소나 상황의 변화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도 이제 작년에도 이제 관련된 시도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전에 조금 더 이제 그 오래된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효과를 약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그 골목길 사각지대에 AI를 이제 설치를 해서 잘 안 보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감지를 해서 미리 신호를 운전자한테 아니면 보행자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이제 그런 그 AI 도입 사례가 상당히 한 지자체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지자체로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또 민원 상담과 관련해서 이제 또 챗봇 형식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뭐 여러분들도 이제 해보셨으면 이게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만큼 막 이렇게 잘 이렇게 대응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인식도 이제 많이 그 느낌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 기술이 워낙에 빨리 이제 발전되다 보니까 그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향후에 많은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서, 그다음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서 그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이제 규제나 어떤 그 규제 행정과 관련된 그런 요소에 있어서 AI를 이제 그 적용한 사례들을 이제 그 어떤 규제의 그런 어떤 단계별로 한번 보면 뭐 어떤 그 사실 이거를 이제 민간 그런 그 서비스에서 이제 컴플라이언스라는 이제 그런 용어로서 이제 많이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법을 제대로 지키고 준수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 예를 들면 법을 이제 잘 준수를 하는데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사실 모니터링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서 법을 뭐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뭐 불만 뭐 질의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AI를 도입한 사례들이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법률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이제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특허청에서 주로 이제 특허의 어떤 그런 등록을 할 때 이제 이것들이 뭐 기존 특허와 중복이 되었는지, 이제 그런 요소들을 판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많은 데이터들을 사실 다 일일이 보기가 어려운 경우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판독하기 수월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특히 특허 업무에 있어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아까 출입국 관리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사례들이 나와 있고요. 국내 사례들은 사실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언론 빅데이터 최근 5년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크게 잡히는 주제들을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이제 물론 일반 정책 뭐 이런 것들은 산업 정보 혁신 정책 이런 것들이 일반 이제 AI 행정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필요 요소들이라고 하겠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고용이나 일자리 부분에 관한 그런 쟁점들이 사실 되게 많이 잡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유보다는 우리가 교육 측면에 있어서의 인공지능의 어떤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의 특성을 좀 반영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AI 행정과 관련해서 이제 크게 잡히는 어떤 쟁점들인데요. 그리고 부처별로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그런 AI 행정 건수를 보면 물론 이제 사실 과기부나 이런 부들이 이제 주무부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높을 수밖에 없는 거는 뭐 당연한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의외로 농림축산식품부라든지 이제 이런 특허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류에서 그렇고요. 교육부, 그 다음에 뭐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뭐 환경부, 국세청, 경찰청. 사실 전 부처에서 한두 건씩은 사실 가지고 있는 그런 관심사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일반 그런 AI 행정과 관련된 그 주무부처는 요 앞부분에 있는 것이고, 개별 이제 부처별로 이제 관련된 소관 업무나 정책에 있어서 이제 AI를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염두에 두고 뭐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는 사실 더 무궁무진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실 그 더 자세하게 나중에 이제 관리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AI에 대한 이제 일반 인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국과 이제 캐나다인들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의 어떤 인식의 정도를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AI에 대해서 이제 그 미래의 AI가 향후 5년 동안 국가 전체 또는 그 응답자 개인에 그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어떨 거냐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국가 전체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라고 많은 좀 더 큰 비율로 이제 개인 본인보다는 더 긍정응답이 더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뭐 개인의 그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AI가 미칠 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더 클 수 있는 그런 예측치가 나와서 사실 정부 쪽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해를 끼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론 이거 작년에 조사한 건데요. 67.8%가 굉장히 상당히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 인식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하는 그런 인식도 상당하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게 2020년도에 조사한 내용을 이제 저희가 2022년에 유사한 그런 포맷으로 이제 조사를 다시 한 건데 캐나다보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이제 영향력 AI가 우리 생활에 미칠 영향력을 더 좀 크게 평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유해성 근데 유해성은 캐나다가 이제 2년 전인데도 조금 더 이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시차가 2년 동안이라도 이제 무시 못할 시차가 있어서 이제 평면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이제 AI에 대한 그런 활용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근데 AI가 이제 그 어느 정도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제 그런 것들을 요소에 로 나누어서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캐나다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부정적으로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미지의 차이점을 인식하는 능력이라든지 뭐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의사 결정 뭐 이런 거는 AI가 이제 그 앞으로 활용될 수 있는 아니면 지금 활용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당시 캐나다가 한국 국민들에 비해서 약간 정도로 이런 의사결정 능력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편향적 영역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이런 사실 AI가 편향성을 띠기도 하지만 뭐 이걸 다시 또 AI가 또 판단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능력을 치를 볼 때 캐나다가 AI 능력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응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AI에 대한 친숙도나 관심도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 캐나다에 비해서 좀 많이 이제 친숙도가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심도의 측면에서는 친숙도보다 관심도가 이제 좀 많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교육이나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해도를 국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관심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친숙도에 있어서는 사실 연령차가 좀 많이 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고연령이신 분들이 친숙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관심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고연령인 분들이 상대적으로 또 높은 것을 봤을 때, 이게 평생 교육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앞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 사실 그런 위험 요소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또 좋은 부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이해도가 사실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우리나라가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앞으로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 챕터에서 이슈와 쟁점 그리고 입법적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물론 아직 AI가 완벽하다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기술,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를 완전하게 구현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개발의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생각보다 항상 그 기술이 발전되는 시점이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러 생활에서의 불편함이라든지 행정상에서의 불편함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도 이제 농림축산식품부가 상당히 이제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관심이 높은 부서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제 농업 환경 때문에 이제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인정보 문제가 비교적 좀 덜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농사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잡초를 시골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예를 들면 농약을 쓰는 거를 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니고 또 이제 환경이나 건강에 굉장히 많이 해를 주는 부분들이 생기고, 또 근데 사람들이 이걸 또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도저히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해결할 AI를 이제 탑재한 어떤 그런 장비 기계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게 3월 올해 나온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팜와이즈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건데, 잡초와 잡초가 아닌 것을 이제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잡초는 이렇게 제거하고 잡초가 아닌 것은 살려두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저희 생활에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세종시도 사실 로드킬이 굉장히 많은데, 이 로드킬이 사실 이게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AI를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제 아까 사각지대 교통
사각지대처럼 이것도 미리 좀 이렇게 인지를 주면 이것들을 이제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한두 개씩은 다 이제 그런 어려운 요소들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사회생활에서 느끼실 텐데 이런 것들을 향후에 또 AI를 접목해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다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식의 혁신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마냥 이게 좋다고만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잘 아시는 스티븐 호킹 박사님이 그 작고하시면서 이 AI 위험성에 대해서 거의 유언처럼 이렇게 유훈처럼 남기고 가셨는데 굉장히 이제 그 AI 위험 인류의 어떤 그런 멸망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그렇지만 뭐 인류와 조화를 잘 이룰 경우에 어떤 공공선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을 어떤 낙관적인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더 최근에 이제 그 인류 문명사로 굉장히 이제 그 그런 어떤 석학이신 유발 하라리 교수님도 이게 3월에 이제 그 뉴욕 타임스하고 한 인터뷰랑 또 이제 그 공동 기고문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너무 AI가 빠르게 그 진화되도록 그 내버려 둬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어느 정도 인류가 이것을 수용하고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관리를 하는 속도에 맞춰서 이제 개발을 해야 되지. 이것을 너무 한꺼번에 팍 열어두게 되면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러 국가에서 뭐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이 AI 경쟁을 거의 국제 패권 경쟁에 빗대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장점과 단점을 좀 균형 있게 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장점에 있어서 뭐 시민 중심적인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절차나 시스템 서비스의 질 향상, 효율성의 향상,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뭐 차별과 편견을 오히려 강화할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인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런 모순된 현상이 그대로 AI에게 들어갔을 경우에 오히려 더 심한 그런 어떤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AI를 무분별하게 도입을 하게 되면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적 요소를 담고 있는 부분인데 사람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위험성을 제어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도입을 하게 되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이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작년에 저희 설문조사에서도 한번 물어봤는데요. 그 AI를 도입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 장점으로서는 아무래도 뭐 신속한 행정 처리, 안 그래도 뭐 우리나라가 뭐 행정 처리의 어떤 속도로는 뒤지지 않는데 이 AI를 쓰게 되면 엄청나게 이제 빠른 행정 처리가 가능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원칙적인 행정 업무다. 또 국내에서는 사실 이제 어떤 공행정에 있어서의 어떤 뭐 부패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개선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사실 있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 업무의 어떤 중복이 감소되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계적으로 찾아내는 보니까 많이 이제 사람들이 어떤 오류를 이제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부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제일 사실
우려하는 부분은 일자리 대체에 관한 부분이고 실제로 이 부분이 생각 외로 심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가 이제 뭐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사실 최근에 이제 뭐 미국 실리콘밸리의 어떤 업계 상황이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챗 GPT의 그 출현과 이제 무관하지 않을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 성능이 좋은 그런 AI가 나타날수록 기존의 것들이 다 이제 사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것이 인간의 어떤 노동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국가적으로는 대응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라든지 어떤 보안 문제가 좀 더 많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편향된 의사결정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있었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장점도 많이 있고 단점도 많이 이제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제 EU에서 이제 일단 접근하고 있는 AI 법안을 살펴보면 이 네 가지로 이제 그 위험도를 이제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니멀 리스크 그다음에 트랜스페런시 리스크, 하이 리스크, 언어셉터블 리스크. 그래서 수용 불가 위험 같은 경우는 사용이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를 하고 있고 고위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허들을 이제 관리 시스템을 강하게 이제 적용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비교적 이제 미니멀 리스크 같은 경우는 약간 편하게 이제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이제 그런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법안에서는 이 AI 영향 평가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지를 않는데요. 이유는 사실 이제 고위험군 AI에 대해서는 이 영향 평가 시스템을 상당히 촘촘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 보아야 될 필요가 있고 국내에서도 사실 법안에서는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 기존의 그 AI와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가이드라인을 이제 개별 행정청에서 이제 만든 경우들이 발표한 경우들이 몇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이거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서 인공지능 공공성 확보를 위한 현장 가이드라인을 21년에 이제 만들어서 발표를 한 건데요. 여기를 보면 단위 학교의 인공지능 영향 평가의 등급 평가 매트릭스에서 이런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제 위험도 평가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개별 행정 영역마다 이제 영향이라는 요소가 다 제각기라서 사실 일반적인 영향 평가라는 틀을 만드는 것이 정말 효과적이냐 이제 이런 질문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뭐 캐나다 같이 뭐 영향 평가를 조금 더 이제 뭐 강도나 지속성 뭐 이런 식으로 좀 개방형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세부적인 그런 실질적인 어떤 효과의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 행정 영역 단위에서 그것들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일 수도 있는 것 같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규제 법적인 요소에서는 중요할 수 있고요. 그럼 그동안 우리나라 이제 AI 행정 관련된 관련해서 이제 나온 법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2020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관련 기본법 에 대해서 이제 19년에 이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이 이제 그 범부처 통합으로 이제 전략이 발표되면서 그 주요 법제 정비 과제로 AI 기본법 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본법을 이제 제정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알고리즘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뭐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사실 인공지능 책임 법안 요건데요. 그리고 뭐 인공지능 행정 안전과 관련된 거는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사실 기존의 이제 전자정보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는 규정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하드웨어적인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 이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활용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제 같이 들어가야 될 법안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올라와 있는 법안은 사실 산업과 기술, 연구, 육성 관련 법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사실 기본법 관련된 내용, 뭐 책임이라든지 뭐 신뢰도와 관련된 내용이 다 조금씩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산업과 관련 산업 육성, 지능, 뭐 이런 기술 개발, 이제 이런 것에 더 방점을 맞춘 그런 법안들이 더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인재 교육 육성 관련 그런 법안과 관련 거기에 집중한 법안들도 나와 있고, 별도의 뭐 그 대학교 법인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식의 법안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본법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 뭐 기본 원칙이라든지 추진 체계, 뭐 거버넌스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산업 기반 조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뢰성과 관련된 인공지능 윤리라든지 안전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뭐 이런 신뢰성 부분들이 조금 들어가 있고, 기금 이제 이런 요소들이 이제 기본법적인 내용들에 이제 포함되게 되었는데, 그 최근에 이제 요 법안들을 통합을 한 어떤 그 위원회 대안으로 이제 그 만들기로 이제 국회에서 이제 위원회에서 합의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법안들이 사실 이제 대안으로 다 수렴이 되어서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 법안들이 어떤 공공 영역의 공공 영역의 AI를 특별히 구별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위험 AI 이런 군에 이제 분류돼서 그것과 관련된 이제 어떤 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그런 AI들은 그 사업자의 책무가 조금 더 가중되고, 뭐 사전 고지 의무라든지 위험성을 설명하는 의무, 뭐 그다음에 이용자에 대한 보호권도 조금 더 강화가 되고, 뭐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든지 보험가입 권고, 뭐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이제 강화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 인공지능 책임 법안은 최근에 이제 분쟁 조정에 관한 내용도 이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뭐 AI 공공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법안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에 정말 AI 그 서비스가 공공 행정에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이제 뭐 행정기본법에 그 자동화 행정과 관련된 부분에 AI를 활용해서 자동화 행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최근에 개정한 이제 전자정보법에도 이제 AI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전자정보 서비스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기존에 뭐 사람이 했던 행정 서비스를 AI가 이제 대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기준으로 행정 행위를 했던 상정했던 관련된 행정 관련된 기본 법률,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국가배상법, 이런 것들이 사실 다 AI의 행정의 어떤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향후 생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기본법에 이제 보게 되면 기속행위를 한 기속행위를 에 이제 AI를 도입할 수 있고, 이제 재량행위는 사실 이제 재량이라는 거는 사람의 판단이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속행위는 그렇지만 법률 요건이 있으면 바로 이제 법률 효과가 나오는 이제 그런 유형의 어떤 그런 법 규정이기 때문에 그 기속행위에 대해서만 이제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러한 경우에도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해서 해당 법률 행정 영역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영역에 법률 개정이 필요할 수 있는 영역들도 이제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법안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산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어떤 또 공직 선거와 관련돼서 뭐 딥페이크 뭐 이런 것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뭐 선거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활용한 뭐 그런 어떤 탐지 기술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이제 그런 내용들에 있는 법률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연구 결과로 이제 내는 것 너무 자세한 내용들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에 이제 마치기 전에 이제 AI 행정을 위한 후속 과제로서 이제 저희 연구 결과로서 제시한 부분이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현황 파악이 필요할 것 같다. 이제 앞으로 아까 EU 사례에 있어서처럼 어떤 그런 AI 적용된 기술과 그다음 행정 영역 관련된 서비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좀 더 세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입법안에 AI와 관련된 개별 입법안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 뭐 지금 보면 이제 작년 9월 기준 60개 정도 나왔는데 지금 한 120개 정도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조금 더 다 하나하나 찾아서 이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공과 민간 영역의 어떤 역할이나 관계에 관한 그런 규정이 필요해서 사실 이 서비스들이 대부분 이제 민간의 어떤 기술로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공공 서비스에 이런 것들이 도입될 때 어떠한 부분이 필요할지,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공 조달이나 아니면은 공공 영역에서의 AI 활용할 때 어떤 가이드라인 지침 이런 것들도 따로 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공익적 목적을 위한 AI 활용 강화가 필요하다. 이게 너무 아까 유발 하라리 교수님도 경고를 하셨듯이 이게 양극화라든지 오히려 이제 강화되는 부분은 너무나 강화가 되고 약화되는 부분은 소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나타나기 때문에 공공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고, 또 행정 작용과 관련해서는 이 행정 행위나 어떤 행정 서비스의 유형별로의 좀 더 세부적인 접근, 물론 이제 행정법 영역에서는 이걸 개별적으로 굉장히 세부적으로 접근하는데 이게 실정법에 사실 반영되는 요소들은 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AI 기능을 연결해서 이제 반영한 어떤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어떤 후속 과제를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발표는 마치기로 하고요. 약간 한 1분 정도 시간을 조금 기다려 주시면 질문을 저희가 받는 시간을 준비를 했으니까 올라와 있는 질문을 좀 정리를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질문들은 제가 좀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한 질문도 있는데요. 일단 하나씩 한번 보시면서 이제 한번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가 다양하게 있는데 일반화해서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요. 그렇다면 정부 조직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특화되거나 좀 더 구체화된 기준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저희 저 EU 법안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그런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술적인 요소를 이제 해당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적인 요소를 활용하는 그런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정의를 하고 우리나라도 좀 더 일본 추상적인 그런 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조금 더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해당 서비스를 개발 과정에서 유형이 조금 더 구체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법은 사실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는데 개별법에서는 해당 정책과 관련된 어떤 그런 행정 행위나 서비스에 특화된 그런 요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사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부처의 특성에 맞춰서 이제 향후에 이제 규정을 하거나 아니면 사실 지금으로서는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유형의 어떤 서비스들을 개발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의 어떤 그런 법안, EU나 아니면 국내 법안을 이제 참고를 하시고 이제 실질적으로 행정 영역의 서비스 개발하는 과정에서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화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AI 활용 역량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또 그러한 역량을 빠르게 갖추기 위한 방안을 추천 바랍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저도 사실 제가 법학 전공자로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한 몇 년 동안 공부를 좀 지속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관련된 사실 컴퓨터 관련된 이제 전문 인력이 요소별로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관련된 이제 그런 지식과 어떤 전문 역량을 갖춘 그런 인적 그런 자원들이 사실 이제는 앞으로 이제 필요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단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기 전에 최근에 많이 나온 R이나 파이썬 이런 프로그램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런 이해도를 공부를 하면서 인공지능까지도 이렇게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처에서 그런 교육을 많이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행정에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사실 이 부분이 좀 정책적으로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제 저희가 이것도 설문조사에 넣어봤어요. 왜냐하면 개발자는 보통 이제 민간 회사들이고 그렇지만 이제 발주 기관들은 이제 행정 부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누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냐.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저희가 3가지 답변을 넣었었는데요. 발주처, 그다음에 개발자, 공동 책임. 근데 발주처에 대한 책임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보험이라든지 보험의 의무 가입이라든지 기금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어떤 위험 분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AI 위험도는 보통 어떤 기준에 따라서 판단되는지 알 수 있나요? AI 액트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그 EU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전과 관련된 법안의 규정을 적용받는 서비스와 관련된 그런 그 AI에 대해서는 어떤 고위험군으로 이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공공 서비스에 들어가는 이제 그 AI들이죠. 사실 그 AI를 활용해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느냐가 사실 그 위험도를 결정하게 되는 건데, 그 아까 AI 위험 그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기준들을 보면 뭐 공공 뭐 서비스 와 관련된 그런 서비스에 활용되는 AI들이 이제 고위험군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들도 상당히 그 수준 이상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향후에 또 활용을 하면서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AI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앞으로 이제 첨예한 그런 부분이 될 건데요. 왜냐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이제 뭐 당사자의 동의 없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이제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때 이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사실 그거는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AI가 어떤 공공 서비스의 개발을 위해서 개발을 할 거니까 개인정보의 어떤 보호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 이게 이제 현실의 어떤 니즈거든요. 그런 상황이 하나 있는 거고, 또 뭐 AI가 정말 뭐 해킹을 해서 뭐 데이터를 뭐 이렇게 뽑아내는 뭐 이런 거 보안의 문제,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건데, 사실 개인정보 보호를 조금 더 이렇게 그 AI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개인정보 보호가 약간 완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것을 중간에 이제 막는 방법이 뭐 최근에 이제 뭐 기술적인 요소, 예를 들면 뭐 그 개인 정보 보호를 더 강화하면서 약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기술적인 요인들이 이제 개발되고 있는데요. 뭐 동영암호 뭐 그런 재현 데이터 뭐 이런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사실 이거 기술적인 그 부분이라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약간 좀 그렇습니다. 네. 뭐 이제 앞으로는 어떤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채용해야 할까요? 챗 GPT를 보면서 많이 고민이 됩니다. 네, 저희 연구원에서도 많이 고민이 됩니다. 네, 사실 사람의 능력이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민 사실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첫 번째, 사실 이게 모든 그 민원들을 그 공무원들이 처리하기가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챗 GPT들이 민원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한다고 할 때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챗봇이 응답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거는 이제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도 있는데요. 글쎄 그 앞으로의 어떤 그런 뭐 서비스의 그런 부분들도 사람의 어떤 종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 감성적인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이제 인간이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 또 새롭게 채용되는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이런 시스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기술적 여건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이제 많이 채용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최근 활용되고 있는 챗 GPT는 AI 범주에 포함되고 된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AI 다음 단계의 별도의 그 새로운 범주를 구분하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 챗 GPT는 AI 범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AI 유형 중에 그 언어 모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딥러닝의 어떤 그런 기술로 그 구현되는 그런 AI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것들이 그 더 그 뭐 다른 형식의 어떤 더 뭐 굳이 이제 뭐 사람이 그 뭐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AI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이제 그런 어떤 뭐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AI가 이제 뭐 대세를 이룰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고요. 사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참여를 해주셨고 질문도 해주셨는데 전부 답변을 시간의 한계상 못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포럼은 이것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